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안 된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시고 저희 계좌가 여기입니다라고 사인을 하시고 입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범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관심 갖는 다양한 세상 이야기 다뤄보는 뉴스레터, 오늘 벌써 이제 13번째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데이트 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내놓은 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2년간만 놓고 봐도 한 42% 가까이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5.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2%, 이 20, 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도움말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최다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유하. 네, 유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앞에 있는 책이 당신 탓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경험담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나서 추행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편한가? 좀 그런 여지를 준 게 아닐까라고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소위 쉽게 보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혹시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 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리고 제가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본인 탓이 아니다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책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모멸감에 처음 겪어보는 이런 건데요. 근데 이 피해자들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인가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게 위로는 이제 친구분들이나 가족에게서 받아라. 나는 이제 진지한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변호사고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건 괜찮아요. 뭐 나쁜 일을 당한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당신 탓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강한 처벌을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전문가로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언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을 당하면 우선 당황하기도 하고 수치심도 있고 이럴 때인데, 그러면 저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제일 먼저 그러면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를 똑띠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행위가 일어날 때 녹음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야 하고 순발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경험해본 사건 중에 하나는 찜질방에서 누군가가 나를 추행한 거죠. 그럴 때 바로 카운터로 뛰어가서 신고를 해달라, 경찰에 전화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나는 잠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이렇게 나를 추행범으로 몰아간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바로 직진으로 이제 카운터로 달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정황들이 증거로 남게 된 거죠. CCTV 영상과 카운터에 계시던 사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그 사람이 나를 만지는 장면을 딱 찍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리거나, 그런 행위 자체도 이제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우선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책에 보니까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증거를 정확하게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거라는 건 진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내가 그렇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지? 라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당시에 오셔서 좀 보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상황을 진술로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걸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술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진술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뭐 재판도 무슨 형사가 있고 또 민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재판이라는 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재판은 저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쉽게 돈 달라는 건 민사, 처벌해달라는 건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하시는 게 내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그 700만 원 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민사에서 청구를 하는 거고 벌금 700만 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왔을 때 국가에 과태료를 내듯이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돈을 달라는 것보다 민사재판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재판의 두 단계는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고소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을 경찰서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과 전화 112에 신고를 해서 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하는 식의 신고나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민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투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편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결국 얼마를 달라, 가해자에게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니까 확인하는 선후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지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그러면 이 정도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니까 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만큼의 위자료나 배상이 지급돼야 되겠다는 게 민사에서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책을 보면 맨 앞부분에 제가 의외라고 생각한 게 고소를 웬만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라는 조언을 하고 계세요. 변호사는 고소를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 고소를 신중하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며칠 전에도 밤 10시에 급하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지금 당장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담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 일은 없고 이분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여튼 그날 10시에 이제 상담을 했었고 이분이 슬리퍼 차림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상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앞뒤 없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더니 직장 내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나한테 고소를 하지 마라 그러지? 이건 내 권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피해자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 하지 마라고 했대요. 본인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내일 당장 그 사람이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면 한 잊을만 하면 또 몇 달 뒤에 다시 가서 진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와. 아니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
좀 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를 한 사건인데 3년째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도 있었고 아이고, 예. 그 절차가 너무 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인생 선배로서 언니로서 해주는 조언이죠. 변호사로서만 따진다면 빨리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시고 저희 계좌가 여기입니다라고 사인을 하시고 입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